오늘 주제는 바로 국산 맨패즈 신궁입니다. 오. 영중률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나라는 5손가락 정도에 꼽힌다는 겁니다.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만든 게 싸지는 거죠. 십 년 만에 전력화된 것이 바로 신궁입니다. 아니 뭐 한국은 무기체계 개발이 좀 짧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알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웨폰 K!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기의 민족, 배달의 민족. 그럴 줄 알았어. 아, 활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오늘 주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 호국 무기인 활과 활 속에 담긴 선조들의 정신을 다시 살리자는 의미로 이름 붙여진 국산 맨패즈 신궁입니다. 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아, 그 전에 하루에 20분 잠시 쉬는 시간에 지하철 차 안에서도 듣기만 하면 이해가 쏙쏙 되는 내 손안의 K 밀리터리 가이드 리얼웨폰 K.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일단 맨패즈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Man Portable Air Defense System, 이게 휴대용 대공 방어 체계란 뜻입니다. 대형 차량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산악지형처럼 다양한 지형에서 대공 방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방공 체계가 못 들어오죠. 이럴 때 낮은 고도, 뭐 항공기, 저고도, 헬기, 무인기 등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국산 맨패즈 신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가장 초기에 들어온 것은 미국의 레드아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미사일은 적기의 엔진을 직접 겨누지 않으면 유도가 어렵고요. 햇빛을 적기의 엔진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산지인 미국에서도 운영상에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흘러오다 1980년대에 88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북한이 공중 침투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급하게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을 달라고 했으나 물량이 부족해서 요청이 거절됩니다. 마침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우리의 제블린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국제 제블린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긴급하게 물량을 100기 정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블린은 영국인에게 맞춰져 있어서 한국인이 들고 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해요. 이후에 프랑스의 미스트랄이 도입이 되고요. 이거는 한국인이 운영하기에도 좀 괜찮았던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 수량이 도입이 됐습니다. 자,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빌려준 차관이 있었어요. 차관 금액이 무려 14억 7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돈을 못 갚게 되자 그렇죠. 소련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 그럼 무기로 대신 갚으면 안 될까? 왜 안 돼? 되지. 그렇게 해서 들어온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글라였습니다. 계속 외국산 미사일들로 충당되는 것보다 우리 기술로 생산을 하자는 의견이 그때쯤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미스트랄과 이글라 등 기존 보유 미사일들의 장점을 잘 참조하여 국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1995년부터 개발되어 2005년, 아니 뭐 한국은 무기체계 개발이 좀 짧아. 10년 만에 전력화된 것이 바로 신궁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알죠. 무기도 많이 써본 사람이 잘 만들겠죠. 그동안 수입해서 썼던 미스트랄, 스팅어, 이글라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국내 기술을 접목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바로 신궁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잘 빠진 국산 맨패즈 신궁의 재원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약 1.68m, 낯익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시죠. 직경 80mm, 미스트랄에 비해 무게는 3kg 정도 가볍고요.
길이도 약 20cm가 짧아졌습니다. 아, 비행 최고 속도 마하 2.21, 유효 사거리 약 7km, 유효고도 3.5km, 한 10,000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사 중량은 발사관 포함해서 19.5kg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야간 조준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서도 운용이 가능하고요. 미스트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블린 무겁잖아요. 삼각대를 거치해서 피로도를 줄이고 지속적인 경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작고 가볍고 편해진 것도 중요한데 신궁의 진가는 성능에 있습니다. 적기를 잡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탐지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네. 신궁의 눈이라고 불리는 탐색기. 이게 또 자랑스럽게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신궁은 독창성과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서 개발 당시부터 많은 국가에서 수출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수출 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탐색기가 초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신궁 구성품의 대부분은 국산화됐지만 탐색기는 당시에 외국 부품을 사용을 했던 거죠. 이 때문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탐색기의 원천 기술 보유국에서 그 나라는 안 돼, 그 나라는 돼. 참견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됐던 거죠. 전자광학 조립체의 이 부품 가격이 매년 또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야, 이거 수입 탐색기를 계속 쓰긴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 2010년 10월부터 한국형 탐색기 개발이 시작이 됐고요. 2016년 이후 국산 탐색기가 적용이 됩니다. 탐색기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색 탐색기. 투 컬러 시커. 예. 근적외선과 중적외선을 동시에 탐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열추적 미사일들은 엔진의 배기열 또는 비행기가 날아갈 때 생기는 마찰에 의해 생기는 뜨거운 부분들, 근적외선 파장을 추적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적기가 사출하는 플레어, 속기 쉬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플레어를 투발하면 똑같이 이 항공기 열보다 한 1에서 3초 갑자기 불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시커는 무조건 그걸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면 투발을 3발을 땅땅 하면 그 다음, 왜냐면 플레어가 커졌다가 작아지잖아요. 예. 그 다음 플레어, 그 다음 플레어, 그리고 항공기 지나가 버렸네. 그러니까 슉 하고 잘 가다가 플레어가 딱 나오면 너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랬다가 아니네 하고 다시 너구나. 봤는데 또 떨어뜨려. 아. 그러면서 항공기는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궁의 이색 탐색기는 근적외선과 중적외선을 동시에 검출하기 때문에 플레어 같은 기만 장치에 잘 속지 않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플레어가 딱 떨어뜨리게 되면 이제는 너 플레어구나. 난 그대로 따라갈래. 그래서 투 채널을 쓴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런 식으로. 딱 똑같네. 기만체구나 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투 채널을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탐색기 국산화되면서 초기에 50% 전후에 머무르던 국산화율이 무려 95% 이상으로 올라갔죠. 게다가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수출 제한도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도 가는 거죠. 아까 뭐 2채널인데 나중에 모르겠죠. 3채널, 뭐 IR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가격 경쟁력도 높아졌죠. 왜? 우리가 만드니까 싸지는 거죠.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휴대용 대공무기의 탐색기를 독자 기술로 개발한 나라는 10손가락, 아니 5손가락 정도에 꼽힌다는 겁니다. 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가 됩니다. 신궁의 성능을 계속 보면은 탐색기로 목표물을 포착을 했으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합니까? 네. 그래서 신궁에는 여기서 또 용어 나옵니다. 육군의 용어로는 피하 식별기, 공군에서는 뭐라고? 저가식별. 피하 식별기 모드 5가 장착이 5요?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모드4하고 5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드4는 이제 비밀 암호 하나만 쓰거든요. 이게 맞으면 적이다, 나다, 육군에게는 피다, 아다 이게 되는데 5는 그게 아닙니다. 다중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 기자님께서 목표물이고 내가 저가식별기라고 치면 하나 물어볼게요. 내 별자리는? 궁수자리. 이러면 처음엔 끝났어요. 그게 모드4에서. 모드 4. 예. 네. 그런데 모드 5 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해킹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내 별자리는? 궁수자리. 내 이름은? 아재.
오늘 아침 나 뭐 먹을게? 무슨 반찬? 아침밥. 개구리 반찬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편이 아니구나. 다충적인 체계로 간 것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 번 검증을 해서 확실하게 아군인지. 식별을 한다. 예. 아, 그렇군요. 아재님의 설명에 덧붙여서 피하 식별기 모드 5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비대칭 암호 방식을 활용해서 신뢰도 역시 강화했습니다. 특정 시간마다 암호가 변경이 돼서 재사용 공격 시도를 방지할 수 있죠. 그렇죠. 고급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적군이 스푸핑 또는 제밍을 시도한다고 해도 강한 내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데이터 링크 방식을 사용을 해서 단순히 피하 식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전장 정보 전송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의 위치, 속도, 임무 상태 등의 데이터를 송수신해서 실시간 전투 지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저게 되게 중요한 게 항공기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경계를 하는 거랑 데이터 링크로 연동이 돼서 저쪽에 나타나는구나 그쪽을 조준하고 있는 건 이거 다르죠. 그렇죠. 우리 편한테 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전술 네트워크와 연동을 해서 다른 방공 무기 체계 천궁2, 페이트리엇 협업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과 미군의 표준 비하 모드를 채택했기 때문에 나토 및 국제 방공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해요. 상호 운용성이란 얘기죠. 아군 적군을 식별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요격해야죠. 그렇죠. 미사일은 이제 유도 방식이 나오겠죠. 이제 유도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적외선 호밍 유도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재밌는 게 비례항법과 표적 적응 유도 방식이 함께 적용이 돼 있어요. 비례항법 유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탄이 표적의 그러니까 표적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항공거기가 있죠. 뒤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표적의 진행 방향을 미리 예측해서 그쪽으로 리드선을 해서 가는 거예요. PN 방식이라고 해요. Proportional Navigation. 예상 충돌 지점으로 먼저 헤딩을 주는 거죠. 선의 방향을. 그래서 미사일을 보내서 미사일의 에너지가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선도점을 줘서 빠른 속도로 접근을 시키는 방식이 되겠죠. 표적 적응 유도 방식이 있는데 이는 유도탄이 아까 비례항법 방식으로 갔잖아요. 그 이후에 표적에 어느 정도 접근을 했어. 그러면 다시 표적을 그냥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맨패드 방식이거든요. 여기에 추가된 게 비례항법 방식이 추가되는 셈인 것이죠. 기존의 적외선 추적 방식의 유도탄이 항공기의 본체만 따라가는 후미에 나온 아까 원칼라, 투채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만 따라갔는데 문제는 목표물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고갈도 같이 되겠죠. 이런 거 단점을 보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표현되는 항공기가 회피 기동하면 막 계속 따라붙는 게 지금 말씀하신 PP 방식, 퓨어 퍼슛, 그냥 나는 널 따라갈게. 이런 모든 IR 미사일, 적외선 미사일들은 다 그 방식을 씁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대본에 없는 거 자꾸 질문하는 게 없기. 해야 됩니다. 예.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아재님만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적이 네. 신궁 같은 무기 체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조종사가 어떤 압박을 느끼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전투기 입장에서 그 미사일을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주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가고 있는데 미사일 딱 봤을 때 미사일이 어떻게 보이냐면 미사일 앞에가 보여요. 요 미사일이 앞면이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미사일이 아니라 어떤 공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판별을 합니다. 얘는 지금 PP 방식으로 오는구나. 열추적 미사일이겠네. 그리고 레이더는 안 들어왔네. 열추적 미사일이네. 그럼 저는 거기에 맞는 대응 기동을 합니다. 회피를 해야 되겠죠. 쏜다고 다 맞지 않아요. 플레어 투발하면서 체프 투발하면서 기동을 합니다. 그 기동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어요, 신궁인지. 근데 레이더도 뭐가 들어왔어. RWR에. 레이더가 나를 추적하고 있네. 근데 딱 봤는데 미사일이 앞에가 아니라 미사일 옆면이 보입니다. PM 방식이네. 그럼 지금 내가 레이더 미사일한테 추적을 당하고 있나? 그렇죠. 그러면 레이더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한 다른 기동을 해요. IR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도, 운용 범위를 넘어가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레이더 미사일은 얘기가 달라요. 레이더에 내가 컨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불행락 시켜야 되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뭐 체프, 레이더 불행락 시켜서 기동을 해요. 그러면 얘도 같이 움직여요. 똑똑하니까. 지금 황법이 내 원래 맞을 위치를 가고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면 일로 가겠죠. 일로 가면 일로 오겠죠. 그걸 보면서 기동을 합니다. 맞네. 나를
지금 요격하고 있는 게 조종사 힘들어. 이거 다 공부하면서 찾아서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회피한데 이거 회피가 안 되지 하면서 나한테 퓨어 포슈드로 다가오네. 나 지금 브렉락 하려고 내려갔는데 운영범위 안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나 쫓아오네. 야 이거 어떡하지? 늦었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만비트가 언제 올라가? 그때 대응 개념이 다른 거죠. 대응 매뉴버가 다른데 첫 번째 레이더인 줄 알고 했다가 미리 대응을 했으면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을 늦게 대응하니까 황당한 경우가 그런 거죠. 당연하게 IR 적외선 호밍 유도가 되기 때문에 Fire and Forget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유도가 되어 목표물로 향해 날아가는데 여기서 신궁의 매력이 또 한 번 어필된다고 합니다. 미사일 앞쪽에 보면 뾰족한 목 같은 게 달려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신궁의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죠.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ADS, 항력 감색이라고 하는데요. 미사일 앞에 달린 스파이크형 항력 감색기는 공기 저항과 탐색기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찰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미슬 헤드 앞쪽에 시커가 있잖아요. 여기 차가워야 되는데 마찰열이 계속되면 여기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센서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예. 이게 아까 요격까지 했죠. 이제 격파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신관이 중요해요. 두 개의 신관을 달고 있어요. 충격 신관과 근접 신관을 함께 달고 있어요. 이만한 미사일이 가서 전투기를 맞춘다. 사실 이거 돌이 가서 맞아도 전투기는 킬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충격 신관을 유지하지만 안 맞았을 경우에 보강적으로 쓰는 게 근접 신관이겠죠. 그 근처에 가서 어느 정도 위치 왔을 때 적정한 위치가 오면 기폭을 하는 거죠. 이게 기술이 발전된 기술이죠. 그리고 신궁을 만들 때 탄두 개발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해요. 선진국의 휴대용 대공 유도탄 탄두를 다 분석해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바로 텅스텐 합금을 이용한 조절형 파편 탄두라고 합니다. 이게 표적의 크기, 속도, 거리 등을 다 고려를 해서 최적의 순간에 나 터질게 하고 방향성을 주는 거죠.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속도가 적은 헬리콥터는 뭐 껌이고요. 빠르게 기동하는 전투기 이게 대응이 가능해요. 격추 능력을 극대화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명중률이겠죠. 무려 명중률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스트랄 약 90% 정도로 보고 있대요. 스팅어, 러시아, 이글라 한 60% 정도로 보고 있답니다. 신궁 95% 이거 대단한 거죠. 2005년 기준으로 약 1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미스트랄의 가격이 약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신궁이 지금 기준으로도 훨씬 쌀 것 같아요. 네. 이만하면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성능 괜찮아, 가성비 좋아, 눈독을 들일 만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출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인도네시아에 도입이 됐습니다. 공식 발표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닌데 2016년 10월 인도네시아 군이 공개된 훈련 사진에 신궁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나 봤더니 오리콘 스카이실드 시스템이 일부러 들어갔다라는 의견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 루마니아가 54기를 9,651만 7,500달러에 정부 간 계약을 했다는 현지 기사가 나왔어요. 참고로 국산 무기 체계가 루마니아에 수출되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신궁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LIG 관계자를 만났는데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당한 실적을 거뒀고 근데 뭐 정확히 이야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거뒀고 그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동이 핫하네요, 그죠? 그렇죠. 북아프리카도 그렇고 중동도 핫한데 왜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쪽 지역의 공군력들을 보면 저고도에서 활동하는 공군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적의 공군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그들이 생각하기엔 바로 대한민국의 신궁이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동급 대비 성능 좋고 가격 더 싸고 국산화율 95%라 수출할 때 외국 눈치 볼 필요 없고 자체 유지 보수 가능하고 앞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궁뿐 아니라 K30 자주 대공포 비오에 신궁을 장착한 비오 복합 체계도 강력한 저고도 방공망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모쪼록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신궁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